맛있는 미술, 재미있는 미술, 보이는 미술, 삶의 미술 한 스푼 넣어가세요. 아트팟 11회 이번 주 아트팟이 만나러 나갑니다에서는 제17회 이인성 미술상을 수상한 홍순명 작가를 만났습니다. 아트사이드 갤러리의 황선태 개인전, 빛, 시간, 공간, H모터 스튜디오 서울의 배정환 설치 작업, 거울 속 끄는 왼손잡이다. 인사이드 아트마켓에서는 서울옥션 음정우 경매사가 작자미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요. 마무리 영상으로는 갤러리 조은에서 열리고 있는 소품 라키 생큐 2017을 담았습니다. 아트팟 11회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는 무려 대구로 아트팟이 만나러 나갔습니다. 홍순명 작가시죠. 네. 이인성 미술상을 수상하셨는데 이인성 미술상은 대구 출신 작가 이인성 작가를 기리기 위해서 대구시에서 1999년에 제정했고 올해가 17회입니다. 네. 이번 전시 제목이 장밋빛 인생이죠. 이 전시는 보통 이제 우리가 전시를 볼 때 어떻게 그렸나를 많이 보는데 그것보다는 무엇을 그리고 왜 그렸나 여기에 주목해야 될 그런 전시입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이번 대구미술관 전시는 제가 2003년, 4년을 걸치면서 페인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을 시작한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한 13년 동안 작업했던 것들을 가지고 전시를 했는데 13년 동안 했던 것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건 사이드스케이프예요. 사이드스케이프만 가지고 10년 이상을 작업을 해왔고 지금도 조금씩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사이드스케이프라는 건 말 그대로 옆 풍경, 옆에 있는 것들인데 옆에 있는 게 무엇인가라는 개념을 찾아내기 위해서 중심을 찾기 시작을 했어요. 중심이 있어야 옆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찾아낸 게 보도사진이에요. 그 보도사진엔 필연적으로 옆이 있는 거예요.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도사진을 많이 쓰게 됐죠. 그래서 보도사진에서 옆에 있는 풍경들을 그렸던 것들이 사이드스케이프인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뭐 또 다른 시각이라고 볼 수도 있고 혹은 주변에 그냥 존재 없이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존재감을 주거나 독립시켜주는 이런 개념으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도사진을 하루에 뭐 한두 시간씩 10년 이상 계속 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건 자체에도 자꾸 관심을 갖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건을 주제로 해서 작업을 조금씩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시작된 게 이제 메모리스케이프 같은 거예요. 사건 현장에 가서 무엇을 주워오고 그 주워온 물건에다가 그 그림을 이제 다시 또 그리고 하는 이런 일을 조금 시작을 했는데 세월호 사건이 터졌어요. 거기를 이제 또 가보게 된 거죠. 그래서 세월호 사건은 뭐 작가로서 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의 기성인으로서 무언가 부닥거리랄까 해야만 될 것 같은 느낌이라서 그 작업도 자연스럽게 작품으로 옮겨지고 그러다가 사소한 기념비가 만들어졌고요. 메모리스케이프가 만들어졌고 장밋빛 인생은 약간 역설적이죠. 장밋빛 인생 이러면 이제 밝은 미래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저는 사실 밝은 미래를 이야기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던 것들을 주로 이제 찾아봤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안에서는 사실 4대강 사건이나 뭐 평화의 댐 뭐 이런 것들도 좀 건드리고 약간 그런 것들을 했지만 제가 지금 관심이 있었던 거는 식민지 시대 때의 아프리카인들이 얼마나 착취를 당했는가, 특히 영국인들, 유럽인들이지만 그래서 그 사건들을 찾아서 작업을 했던 게 다이아몬드 포레버라고 해서 다이아몬드 광산이 직접 발굴이 되고 또 거기서 나온 다이아몬드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자본주의에 들어왔고 우리가 또 소비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죠. 뭐 이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작업이고 그까지가 이렇게 지난 한 13년 동안 했던 작업을 다 모아가지고 이번에 대구에서 전시를 하게 됐죠. 우리가 보통 전시장에 가면 이렇게 부제들이 쭉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 전시에도 사이드스케이프, 메모리스케이프, 사소한 기념비, 장밋빛 인생 뭐 이런 식의 부제들이 달려 있는데 이게 사실은 설명을 듣거나
하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전시를 굉장히 많이 보지 않으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 경우에 이제 작가님의 설명을 딱 들으니까 되게 딱 정리가 되는 거죠. 작가님의 친절한 설명이 정말 귀에 쏙쏙쏙 들어오는데요. 거기에 회화적 매력이 더해져서 이 전시가 더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사이드스케이프를 보면요. 10년 동안 그려오신 그림을 이렇게 모아서 두 방에 가득 이렇게 전시하신 건데요. 이 전시는 무려 2,400여 점의 작은 그림들이 모여 있다고 해요. 이거 아무나 못하는 그런 스케일인 것 같아요. 이게 작가가 연작을 할 때는 네. 저는 의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생각은 해요. 나도 이런 거 연작하고 싶다. 해보고 싶어요. 크다. 근데 실행에 옮기려고 그러면은 우선은 성실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를 지속적으로 의심이 들게 되거든요. 이거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근데 그걸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10년짜리 연작을 만드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그 10년 동안에 수천 점을 그리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작가분도 그리다가 그리는 스킬도 많이 느셨을 것 같은. 맞아요. 첫 번째 작품이랑 10년 후의 이 작품이랑 되게 비교하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메모리스케이프는 회화가 가질 수 있는 그런 한계를 또 뛰어넘은 그런 연작인데요. 작가가 그 현장에 가서 무언가를 집어와서 작가식으로 재해석해가지고 이렇게 내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딱히 그 현장하고 뭐 중요한 그런 물건은 아니에요. 관계가 없는 물건일 수도 있지만 그걸 작가의 재해석을 거치면서 의미가 깊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 이 전시는 작가가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가에 대한 전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상황을 보고 그걸 어떻게 자기가 반복적으로 작업을 하든지 아니면 물건을 주워오든지 체화하는 과정이 있고 그게 결과물로서 작품으로 이렇게 나온다라는 좀 하나의 선형적 프로세스를 보여주는 전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소한 기념비 섹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세월호가 그 작가들이 작품으로 다루기에는 아주 그 민감해요. 그 아픔하고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세월호 이야기는 사실 모든 작가들이 하지만 해보고 싶은 얘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굉장히 공통된 집단적 기억이잖아요. 이게 집단적 충격이기도 하고 작가라면 한 번쯤 다뤄보고 싶은 욕망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다루기 굉장히 어려울 수 있지만 저는 이 작업에서는 좋았던 게 작가가 자신이 직접 체험한 것. 네,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그걸 맥락으로 이어서 작품까지 냈다는 점. 내 경험에서 출발해서 그 이야기를 다뤘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진솔하고 와닿는 것 같아요. 또 밝은 미래를 이야기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작가님은 이거를 장밋빛 인생이라고 타이틀을 붙이셨는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왜 자꾸 달콤한 인생 뭐 그런 영화가 왜 생각이 나는지. 저도 그랬어요. 나한테 왜 그랬어요? 말해봐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저한테 왜 그랬어요? 말해봐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건데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굉장히 강렬한 그 강 위를 이렇게 쭉 질주하는 보트 이걸 딱 한 장면이거든요. 사실은 네. 이제 이 제목과 작품을 보면서 이 사이에 간 그 이제 내가 직접 메꿔야 되는 거죠. 독자 입장에서. 네. 저는 그런 지점들이 작가가 이걸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이렇게 되짚어가는 과정처럼 보이게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 작가분 언급 중에 그 4대강 이전에 평화의 댐도 말씀하셨는데 네. 평화의 댐 기억하세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 우리 현대사에 있어서 장밋빛 인생이 참 오랫동안 자리 잡은 색채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이번 전시를 하면서 이제 빛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집중을 이제 해서 작업을 했는데요. 사실 그 빛이 다양하게 들어오는 것들을 연출을 과거에도 물론 했었는데 제가 이제 이 LED 빛을 더 아주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을 때 내가 이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겠다는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공간에 들어오는 빛들이 다 연출이 다르게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시간에 따라서 아침, 점심, 저녁, 뭐 해질 무렵 아니면 인공적인 빛 이것들을 이제 이번 전시를 통해서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작품 보시면 약간 메마른 빛이 있고 아주 그 붉은 빛이 도는 노란 빛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는 저기 인공의 빛이 있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연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전시 때 이 빛을 제가 좀 더 집중해서 디테일하게 좀 세분하게 더 들어가는 의미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OLED를 하면서 이제 OLED 특징이 이제 두 가지가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얇다, 또 하나는 휘어진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걸로 작업을 이제 방향을 잡아서 이번에 이제 스케치북 뜯어진 작품이 이제 입체화된 작품이 나온 거죠. 이 OLED 작업을 하면서 이제 제가 느꼈던 건 사실 그 다른 작업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작업을 하면서 그 계획했던 바대로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연찮게 재료를 구하거나 아니면 어떤 재료를 이렇게 놓았는데 발견된다든가. 근데 이런 것들이 내 계획에서 나오는 것보다 발견돼서 조합이 되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뭐냐면 작업이라는 게 항상 어떤 수학 공식처럼 나온다면은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작업이 재밌는 것 같아요. 예술이라는 게 그런 부분에서 창의성이 발현되고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작업이 이렇게 입체가 된다거나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다거나 하는 것들이 계기가 됐죠. 예. 작품을 보면 떠오르는 단어가 이렇게 휴식이에요. 약간 몽롱해지는 그런, 왜 햇빛이 오전이나 해 질 때쯤 되면 쫙 길게 들어오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연상되면서 추억에 잠기게 되는 그런 작업인 것 같아요. 저는 골목길에 그 웨딩 하나 켜져 있는 작품이 딱 보면서 되게 다르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자연광, 햇빛이었고 아침부터 저녁 이런 거였는데 인공광이 됐고 그리고 외부 공간이죠. 야외로 나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기존의 작업들과 다르고 또 감성도 굉장히 다른 것 같아서 이 작품은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상윤 소장이 특별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드문데요. 네. 그래서 팁 하나를 더 드리면 이 전시장은 오후에 가면 그 겨울 햇살이 전시장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자연의 빛과 이 인공 작품의 빛이 만나서 또 하나의 풍경화를 만드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황선태 작가님은 저의 소장하고 싶은 작품 1위입니다. 작가들도 다른 작가 작품 가지고 싶죠? 그럼요. 너무나 갖고 싶죠. 작가들끼리 이렇게 작품을 교환하기도 하고 해요. 진짜? 네. 그러니까 물물 교환. 네. 그 응우 작가는 황선태 작가 작업실에 작업을 해드리고 너무 좋죠. 작품을 받아오는 네. 걸로. 전 100평 해드리고 하나 들고 오고 싶어요. 강남 도산대로 그 사거리예요. 사거리 코너에 있는데 현대모터 스튜디오 서울. 이곳에서는 미술 전시 많이 하죠. 이번 전시는 그 배정환 작가의 거울 속 그는 왼손잡이다. 이 전시를 찾았습니다. 함께 영상 보시죠.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좀 저희가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을 때 우리가 오른손으로 글을 쓰고 오른손으로 밥을 먹고 이런 것에 굉장히 익숙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교육을 받는 것이 이제 대부분 메이저인데요. 이제 배정환 작가님은 그런 부분에서 마이너, 소수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손잡이가 저희 사회에서 어떤 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 그런 소수 그룹들을 상징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거울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보게 된다면 일상적으로는 오른손을 쓰는 저희의 모습도 거울 안에 나의 모습은 왼손으로 보이게 되거든요. 그게 어떤 사람이 어떤 위치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주류도 소수가 될 수 있고 소수도 또 주류가 될 수 있는 그 경계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다 같이 어울러서 지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좀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공간에는 이제 다양한 컨텐츠의 제공을 이제 고객분들한테 진행하기 위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장르에 있어서도 특정한 구분 없이 저희가 이제 다양한 작가군을 섭외해서 이제 기획 전시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정환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좀 건축을 기반으로 한 그 분야를 전공한 이제 작가군을 찾다가 이제 저희가 초청을 드리게 되었고요. 이전에는 또 영상을 전공하신 분, 혹은 뭐 미디어 아트에 특화된 분, 혹은 또 설치 부분에서 특화된 작가님들 이렇게 다양한 저희가
장르를 가진 작가분들을 섭외해서 이곳에서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2014년이에요. 그 영국 출신의 미디어 아티스트 그룹 UVA 이 전시를 시작으로 해서 에브리웨어, 하이브, 그다음 천대광, 한경우, 다니엘 아쌈 등 아주 다양한 장르의 다양한 작가들 전시를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작품을 통해서 브랜드에 대한 그런 예술적인 경험을 하게 해준다는 그런 취지인데요. 상유 소장님이 지난주에 같은 맥락으로 말씀해 주셨죠. 고급 전략이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전에는 로고를 이렇게 되게 열심히 잘 보여주거나 아니면 로고에다가 작업을 작가랑 같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아이콘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게 좀 변화해서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자, 이렇게 굉장히 잘 구성된 어떤 예술적 환경이 있어. 이거 우리가 한 거야. 우리 이런 거에 돈 쓸 줄 알아. 우리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런 경험을 너희랑 하는 게 우리의 기쁨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기업들의 브랜드, 자기네들의 브랜드를 인지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전 자료를 찾아보다가 되게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었어요. 만들어진 것을 채우기보다 만들어보지 못한 도전을 담는 공간입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무엇이든 하고 싶어지는 공간입니다. 이곳의 취지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수가 적어서 미움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틀려서가 아니라 달라서 미움받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죠. 왼손잡이라는 한 10%쯤 된다고 하던데 왼손잡이는 지금은 누가 핍박받느냐. 옛날에 왼손잡이, 요즘은 좀 그런 건 많이 없어졌죠. 요즘 왼손잡이라고 해서 어릴 때 막 때리고 막 그랬는데, 그죠? 네. 근데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는 계속 소수를 찾아서 이 소수들을 핍박하고 그걸로 다수가 정체성을 찾는, 사실 이건 뭐 모든 사회에서 다 있다고는 하는데 그들의 입장도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메시지인 거죠. 네. 영상에서 허브니 큐레이터가 말했듯이 이 배정환 작가는 건축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건축 작업은 물론이고 영상 설치, 거기 공연까지 아주 다방면에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작품 거울 속 그는 왼손잡이다는 그 작가의 꿈을 이렇게 표현한 시가 있는데 이 시를 바탕으로 구성이 된 전시라고 합니다. 건물 내부의 설치 작품을 보면요. 수백 개의 막대가 쭉쭉쭉쭉 서 있고 3m가량 되는 2개의 나선형 날개를 이렇게 감싸 안는 모양인데요. 그럼 관람객이 가셔가지고 길을 따라 들어가면은 막대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네. 분홍색이었다가 노란색, 파란색 이런 식으로 그게 시간의 흐름이라고 해요. 아침, 점심, 저녁. 네. 들어가서 보시면은 원색도 화려하지만 관람 위치에 따라 색깔도 바뀌고 그게 관점에 따라서 형태도 다르게 보이고 이런 현상들을 만나볼 수 있어서 재밌었어요. 네. 그 미디어월에 이제 숲을 촬영한 이미지 영상 작품이 쭉 나오는데 이 현대 모터 스튜디오 서울은 사실 굉장히 인더스트리얼한 공간이에요. 모 회사가 이제 그런 일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시멘트나 파이프 같은 조금 기계적인 형태의 공간인데 거기에 이제 이 미디어월의 이미지가 결합되면 사실 이 대비감도 굉장히 큽니다. 그 작가의 의도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물이 있더라도 그 보는 관점,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 네. 시간의 경과일 수도 있고 위치 네. 이동일 수도 있는데 그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거울 속에 나는 오른손잡이인데 거울의 속에서는 왼손잡이죠. 그런 것처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전 이곳이 장소가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요. 자동차 전시장은 3층으로 옮기고 네. 1층이 예술 전시장, 2층이 카페와 도서관. 그러니까 아이들과 함께 가기 너무 좋았어요. 남자애들 자동차 되게 좋아하잖아요. 가면 친절하게 설명도 해주시고 엄마들 사이에 좀 입소문이 있습니다. 아, 지난번 음정우 경매사의 작자미상에 네.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어요. 높았어요. 예. 그래서 금주에 이제 그 심화편을 좀 준비했습니다. 와, 저도 많이 배웠는데요, 이번 기회에. 이렇게 경매사로 일하시다 보면은 직접 작품이 눈앞에 있으니까 이걸 보면서 공부할 기회도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소록션 음정우 경매사가 작자 미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작자미상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크게 3가지 성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작자미상의 묘작도라는 그림을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도장만 남아있고 서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옥션이 작자미상 묘작도라는 이름으로 경매에 출품해서 100만 원이라는 금액에 시작하고 그리고 낙찰 금액이 3천만 원이 넘어갔는데요. 이 작품이 어떻게 그런 결과를 냈느냐 하면 18세기 화가 중에 화재 변산벽이라고 하는
변고양이라고도 불리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 작가의 그림과 굉장히 유사한 필치를 보였고, 그리고 화재 변산벽이 쓰던 그 화재라는 도장이 이 작품에 찍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진검승부의 장에서 사람들이 판단을 하고 높게 경합을 쳐서 좋은 결과를 냈었던 작품입니다. 두 번째는요, 작품의 서명이라던가 인장, 그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지만 작품의 재질, 필치, 그리고 구도만으로 작가를 판단해야 되는 케이스입니다. 저희 서울 옥션이 작자 미상 조어도라는 이름으로 출품했었던 작품이 있는데요. 우리 15세기 유명한 작가들 중에 인제 강희안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인제 강희안이 남겨놓은 고사도교라던가 아니면 소동계문도와 같은 작품과 이 작품을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필치의 유사성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나 잘 알아봐 주시는 분들 덕에 굉장히 높은 결과를 기록했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 역시 작품에 아무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지만 역사적 사실로, 그리고 역사에 남겨져 있는 기록물들로 작가를 추론해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서울 옥션이 2017년도 9월 달에 강인초상이라는 작품을 경매로 붙인 적이 있습니다. 그 강세왕의 셋째 아들 강관이라는 사람이 남긴 개추기사에 이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정조 임금의 명을 받들어 화상관 이명기가 우리 집에 방문해 아버님의 초상을 그려주면서 우리 첫 번째 형님을 그려주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작품이 발견된 예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출품한 그 작품이 화상관 이명기가 그렸던, 화상관 이명기뿐만이 아니라 같은 화원들이 함께 참여를 했었던 벼암 강세왕과 강인의 초상이었던 걸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작자 미상은 그렇습니다. 누구나 유추해보는 것은 자유롭지만 그 안에는 굉장히 명쾌한 증거들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증거들이 있을 경우에는 매우 높은 결과를 이뤄내고요. 그런 작품들을 발굴해내는 게 저희 경매회사의 직원들의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면 갤러리 목적이 이제 판매잖아요. 근데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우리 주변 이웃돕기를 위해서 쓰는 그런 전시가 있어요. 연말에 아주 어울리는 전시인데 갤러리 조은의 소품 락키전이 바로 그 전시입니다. 금주 아트팟의 마지막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올해는 좀 연말 분위기가 좀 덜 나죠. 네. 네, 워낙 큰 일이 있었던 해기도 하고. 다사다난했죠. 예, 게다가 사실 아직도 그 혼란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다른 해에 비해서 연말 분위기 좀 덜한 것 같아요. 근데 전시장 가보시면 이제 캐롤도 좀 나오고, 맞아요. 그 다음에 여러 작가들의 소품들이 나와서 이렇게 전시돼 있기도 하니까 좀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가보실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제목도 마음에 들어요. 소품 라키 땡큐 2017. 올해 우리도 되게 감사한 일 많잖아요. 우리 모여서 아트팟 시작하게 됐죠. 네, 연말연시 예술품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도 함께 누리시길 바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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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품라켓 땡큐 2017전 같은 경우에는 갤러리 조은의 연중 기획 전시입니다. 작년 제1회를 시작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발걸음을 해주셔서 올해도 역시 많은 작품들과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작지만은 그 작품 안에 작가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작품이 구현되어 있는 명품 같은 그림들로 올해 따뜻한 연말 연시 갤러리 조은에서 방문하셔가지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